인공지능에 대해서 모두가 알아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공지능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대부분 선형회귀 분석,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야죠. 짜는 방식, 요 정도 되면 선형회귀 분석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의사결정 트리, 베이지안 네트워크, 인공신경망과 진화적 알고리즘까지 소프트웨어 접근법이 포함된 머신러닝을 의미한다. 우리 이제 어, 어, 인, 그 인공신공망,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까지 이제 들어가면 이걸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하실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이제 또그 깊이 공부를 하셔야죠. 인공지능 발전 과정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1960년대 움직이는 로봇의 등장이었다. 참 60년대에 이제 움직이는 로봇이 나왔고, 최근에는 바둑 챔피언을 꺾으면서 놀라운 업적을 이뤘죠. 알파고. 근데 벌써 그 알파고가 이제 은퇴했대잖아요. 알파고가.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질 때마다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 역시 변했다. 과연 뭐 할까? 지금은 이제 나는 인공지능이 이제 결국 감성 로봇 쪽으로 갈 거다. 이게 산업이 무지 크거든. 이제 그리고 점점 우리 그 독신 남자, 독신 여자 또 독거 노인들 이런 외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나올 거다. 이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챗봇 있잖아요. 챗봇. 우리 아까 그 허 보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 챗봇하고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 아니야? 과연 사랑에 빠질 만큼 챗봇이 그렇게 감성적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로봇이 있는데 요새 사람하고 똑같은 로봇을 하나 만들고 이 챗봇을 장착하기만 해도 얘가 이제 말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거 달라져요. 우리 그 어린이용 이런 감성 로봇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범용 인공지능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특화된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제 한 분야에서만의 그 인공지능이다 이거지. 특화된 그리고 명확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의 능력은 나날이 개선되고 있지만 인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이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은 여전히 없다. 근데 과연 이런 것까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하나만 잘하면 되지 뭐 다 잘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가면 돼. 자, 요리 로봇이야. 그럼 요리 로봇은 요리만 잘하면 되지. 이 요리 로봇이 전투까지 잘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편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애플의 시리가 보여주는 대화 능력. 이게 이제 다 그 챗봇 같은 건데. 그리고 스마트폰의 자동 완성 능력은 모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이다.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 똑같이 중요하지만 눈에 덜 띄는 것은 어떤 온라인 광고를 내보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사이버 보안 지원, 산업용 로봇 관리,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하기, 텍스트 요약하기, 특정 질병 진단하기 등이 있다. 예.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인간은 같이 일할 때 더 좋은 성과를 낸다. 그렇죠. 이 당연한 얘기인데 점점 이제 인간의 힘이 빠져나가는 거지. 점점 중요도가 이제 줄어드는 게 이제 문제다 이거고. 인공지능 체스 프로과 인간 체스 선수가 이룬 팀은 인간만으로 이루어진 팀이나 컴퓨터를 꾸준히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이제 그 프로그램 하나 있고 알파고 하나 있고 사람 2명 들어가 있고 이거는 사람만 3명 있고 바둑을 두면 항상 이쪽이 이제 이긴다는 건데 왜냐면 이게 뭐냐면은 지원을 받는 거죠. 컴퓨터한테 물어보고 이걸 갖다가 인간이 판단하고
지능형 로봇 역시 인간과의 협업으로 많은 혜택을 누린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코봇은 방문자들을 회의실로 안내하거나 서류를 가져오는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다. 코봇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거나 길을 잃었을 때 적극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자, 인공지능은 목표 설정을 할 때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초인공지능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에 많은 걱정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이 특정한 목표를 지향하도록 설정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이 해롭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스튜어트 러셀이 이미 말했듯이 성공으로 가는 열쇠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관찰하고 인간의 목표와 가치에 스스로 맞추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 얘기야, 그죠? 간단하게 뭐 이렇게 말로 하면 좋겠지만 오늘날 많은 인공지능 시스템은 블랙박스와 같다. 블랙박스야. 우리는 아직 인공신경망이나 딥러닝과 같은 가장 많이 쓰이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블랙박스라는 게 이 속을 모르는 거야. 이러한 데이터를 주고, 제일 어려운 게 이런 데이터를 주고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몰라. 그럼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검증하냐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옛날에 이제 매틀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틀랩. 수학 프로그램인데 얘가 이제 어떤 수식을 줘.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식을 줘. 그럼 얘가 이거에 대한 결과를 내놔. 근데 이 결과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예를 들면 이거의 답이 3이라는데 이 3이 맞은 건지 틀렸는지를 어떻게 하냐고.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했다고 해?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기술적으로 해부해서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인공지능은 다음 의사결정을 할 때 접근 방식을 수정할 수 있다. 결국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검증하기 어렵게 되며 인간이 기계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다. 참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기계가 만들어낸 결과값이 맞다, 틀리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인공지능 자원은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자유롭게 사용하다. 머신러닝 분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혁신은 대학교의 연구부서나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의 큰 부분은 오픈소스며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투명성이 없다면 알고리즘상의 문제를 식별하고 분리해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아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러 사람이 이걸 오픈소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검증하고 프로그램 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이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연어 처리나 영상 인식을 도와줄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봇을 찾는 데는 몇 분 걸리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면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 데이터 정리. 몇몇 인공지능 시스템은 조직 외부의 데이터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가 정리되어야 되고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된다. 많은 조직들에게도 데이터 관리는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어렵죠. 다행히도 몇몇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업 시스템이나 서버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찾기 위해 또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다. 가장 훌륭한 인공지능 시스템도 편향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가 많아.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 이걸 정리해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싹 갔어. 이거는 어떤 결론을 냈어. 결과를. 근데 이 빅데이터 중에서 가짜, 잘못된 것도 있고, 잘못된 데이터도 있고, 거짓도 있고, 실제 있는 제대로 된 데이터, 요걸 가지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 쓸데없는 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못 나갔다 이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데이터들을 찾을 수 있냐. 우리 이제 그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고 그러잖아, 투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5천만인데, 뭐 한 3천만이라고 합시다. 투표권자가. 3천만이 투표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A라는 사람이 옳다 해서 뽑았다고. 근데 이 부분이 잘못 편향돼 있어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뭐 이건 이제 비유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유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처럼 이 편향된 데이터가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유용성은 개발 방식과 사용된 데이터의 성격에 달렸다. 그렇다고요. 이게 진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니까. 강력한 알고리즘이 잘못된 데이터나 대표성이 떨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해 편향되었거나 매우 부정확한 반응을 내는 경우도 수없이 봤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아주 잘 봐야 되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은 인간을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을 바꿀 것이다. 배달부나 계산대 직원처럼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무가 완전하게 자동화될 수는 없다. 근데 일부만이라도 자동화된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농사를 질 때 이렇게 봐봐요. 그럼 뭐 전체적으로 뭐 씨를 뿌리고 이걸 생산하는 데까지 이걸 모두 다 자동화를 해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밭을 간다든지. 그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난 소 같아, 소. 우리 3, 40년 전만 해도 이 소가 밭을 갈았는데 지금은 밭을 가는 소가 하나도 없죠. 다 경운기가 하잖아. 경운기 아니면 크랙터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소 코를 안 뚫어내는 거 아니에요. 요즘 소들은.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알파베타의 분석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미래의 일자리에 끼치는 가장 큰 영향은 반복 업무나 기술 직군의 자동화다. 이런 자동화로 인해 인간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업무와 창의적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위험한 발상이라니까. 이런 창의적인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무직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일 없어서 굶어 죽는 그게 더 많다니까. 다 뭐 기계가 일하고 사람들은 놀 것 같지. 이제 그런 세상은 안 온다. 항상 제가 그 주장하는 게 겁니다. 자,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영향력은 우리가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기업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시스템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방식이야말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주로 동인이다. 이 말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시스템이 더욱 정밀해지고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 이사회나 임원진이 언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한층 더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운전하시다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왜 그 톨게이트 지나가잖아, 톨게이트. 처음에는 여기 톨게이트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우리 돈 냈지, 그죠? 그러던 게 이제 이거를 RFID로 바꿔가지고 이제 지나가면서 돈을 받게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그만큼 없어졌잖아. 이제 더 빨리 하려고 어떻게 돼? 이제 통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지나가잖아요. 더 빨라졌어. 이 결국 이러한 자동화, 이런 자동화가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좋아. 빨라졌어. 편리하잖아요. 잔돈 안 갖고 돼. 빠르다. 속도도 빨라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므로 해서 여기서
받던 단순하게 통행료 받던 이런 단순 직업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다 하는 거죠. 결국은 결론은 배워야 된다. 야, 결국 제 생각에는 그럴수록 내가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가장 사용 가능한 데이터 센서 처리 능력의 향상으로 머신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기술도 덩달아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했다. 자, 머신러닝은 게임이나 고객 대응, 의학적 진단 및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과 같은 제한된 상황에서 인간에 가까운 또는 인간보다 뛰어난 수준의 상호작용을 모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과연 이게 좋냐? 그래갖고 이제 뭐 바둑만 둘 게 아니라 저번에 보니까 그 재난 로봇 경연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났다. 이 어떤 건물에 불이 났다. 그러면 이 건물에 휴머노이드 사람 닮은 로봇이 들어가서 이 불을 끄고 이걸 처리하는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좋은 점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위험한 그 119 대원들 막 그 사고 나고 그 아깝게 다치고 또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잖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로봇이 대신하면서 그런 일은 없어지겠지만, 그럼 이제 이 로봇들을 운영 관리하는 사람 몇 명이 이제 있으면 되겠지. 그렇지만 인간이 이제 실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같이 존재한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물리적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10년 사이에 로봇공학의 잠재력은 커지고 있다. 이 로봇공학은 1960년대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계속 발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고, 진짜. 이 발전의 끝이 어디까지 가냐야. 정말 인간과 같은 인간의 감성을 가진 로봇이 나오는 그날까지도 지금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과 기계는 함께 일하면서 의사, 변호사, 조종사, 트럭 운전사와 같이 교육받은 사람이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의 역할을 줄이면서 점점 대체해갈 것이다. 인간의 전문성이 갖는 역할과 자동화될 수 있는 많은 업무에 인간의 지능과 판단력이 얼마만큼 필요할지에 대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대규모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도출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혁신적인 기업가들은 이런 데이터에서 새로운 가치의 원천을 창출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 새로운 가치의 원천. 자, 예를 들면 제품 개발. 이 제품 개발을 할 적에 사용자를 분석을 해서 이 사용자들의 니즈에 맞는,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야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에서 어떤 결과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식당을 내는데, 과연 여기 이제 사거리가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식당을 하나 내는데, 이 식당의 메뉴는 뭘로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여기다가 만약에 이 거리에 젊은 애들이 많이 간다면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퓨전 음식을 할 테고, 어르신들이 많이 간다 그러면 어르신들 좋아하는 돼지국밥이나 순댓국밥을 해야 될 테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럴 때 이거를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연령대층이라든지 성별 이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도출을 하면 제대로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데이터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은 경제와 과학의 중요한 기여자면서 동시에 환경 모니터링과
환경 보호와 같은 분야의 중요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새로운 통찰력. 참 중요하죠. 통찰력.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중요한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서 무인 자동차 주행부터 우리가 벌써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죠. 택시라든지, 그 다음에 트럭 운전사들, 신용평가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다방면에 영향을 끼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윤리적 문제는 많은 사람들과 조직에게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윤리적 문제는 종종 투명성 이슈, 합의,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능케 하는 알고리즘에 주입된 편향과 관련이 있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게 더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기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기계를 어떻게, 그러면 기계가 도덕적이냐 아니냐, 죄책감도 없는데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인간이 생각을 해야지 로봇 보고 생각한다 하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분쟁 해결, 윤리적 기준, 데이터 규제와 정책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우선순위가 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율살상 무기처럼, 자율살상 무기,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은 국제 분쟁 지역은 물론이고 국내 문제에도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국제기구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우리나라는 이게 휴전선 있잖아요, 휴전선. 철책근무. 우리 많은 분들이 철책근무 하셨잖아요. 저는 철책근무는 안 했어. 통신병이었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웨이브. 원래는 어디에요, 이거? 산꼭대기 위에 가 있어야 되는데, 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또 행정병 하느라고 또 거기도 안 갔어. 하여튼. 그럼 이제 이 근무를 쓰는데, 이제 로봇이 딱 쓰는 거지. 뭐 꼭 로봇같이 안 그래도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모든 센서를 장착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앞에 이제 전방 주시. 전방. 그 다음에 이제 센서 하면 뭐 있을까? 초음파 센서도 있을 수 있고.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우리 인간이 못 보는 이런 새로운 기계들을 장착하고, 또 얘가 이제 여기도 뭐도 갖고 있냐면 총도 가지고 있어. 총. 그럼 단가? 그 다음에 뭐 이놈이 움직일 수도 있으면 되겠죠. 뭐 좌우로 움직인다. 이렇게. 뭐 이런 거 움직이게 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럼 얘가 쫙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뭔가 하나가 나타나. 그러면은 그냥 쏴버려. 근데 이게 이제 잘못해서 적군인지 아군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는 이제 막 장착을 하겠지. 뭐, 군복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적군이다, 아군이다. 그럼 예를 들면 적군이 그러면 우리 군복 입고 들어오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찾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요. 이제 벌써 지금 기술이 아니라 수십 년 전 기술인데 뭐냐면 이 영상을 찍잖아. 딱 찍었어. 찍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뭐 조금은 바뀔 수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갈대가 움직인다. 뭐 이런 거는 큰 변화가 아닌데 갑자기 여기 무슨 사슴이 하나 나타났다. 사슴. 그러면 이 전 영상하고 이 뒷 영상하고를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 거야. 판단을 해서 여기가 진짜 동물인지 아니면은 돌이 하나 굴러 떨어졌는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 뭐 자동차가 하나 지나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데이터를 보내.
클라우드에서 이제 여기 서버로 보내면 얘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건 지금 적군이 들어왔다 아니면 일반인이다 동물이다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이런 것까지도 아울러서 전반적인 그 인공지능과 로봇이 에 대한 이제 연구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